밤의 장막이 서울의 심장부를 감쌌을 때 강지훈의 검은색 세단은 도시의 혈관을 미끄러지듯 질주했다. 네온 사인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갔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전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방금 끝난 지루한 이사회와 내일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서류들 뿐이었다. 집은 그에게 안식처라기보다는 다음 전투를 위해 잠시 재정비하는 기지에 불과했다. 차가 거대한 철문 앞으로 다가서자 문은 소리 없이 열리며 그를 맞았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차를 세우자 집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하루의 피로가 육중하게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그의 세계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적이 그를 감쌌다. 넓은 거실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다. 그때 거실 한편에서 부드러운 그림자가 일어섰다. 그의 아내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그는 그녀가 몇 시간이고 현관 쪽만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한 공간에 작게 울렸다. 그녀는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의 서류 가방과 겉옷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하고 군더더기 없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친밀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수년간 반복된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과도 같았다.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는 그녀를 아내라고 불렀지만 그들 사이에는 부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약속의 산물이었다. 과거 절망의 나락에서 허덕이던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준 서연의 할아버지 윤 회장과의 약속. 그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일한 손녀를 부탁했고 지우는 그 빚을 갚기 위해 기꺼이 그녀의 남편이 되었다. 저녁은요, 간단하게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 깊은 곳에 자리한 희미한 기대감을 그는 애써 외면했다. 그는 이미 밖에서 간단히 해결했다고 말하려다 문득 그녀가 온종일 자신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비즈니스적인 판단으로 대체되었다. 아니, 됐어. 속이 좋지 않군.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서재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다. 혹은 보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 그녀는 지켜야 할 약속의 증표이자 벗어날 수 없는 책임감의 무게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한동안 남편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했지만 식탁에 오르지 못한 음식들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체념과도 같은 깊은 고요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서재의 푹신한 의자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윤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지훈에게 단순한 은인을 넘어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후회는 없었다. 그 덕분에 그는 지금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다. 윤서연이라는 존재는 그 성공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다. 그는 서연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했다. 윤 회장의 장례식장이었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꼿꼿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소녀.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결혼을 하나의 거래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편리하게 생각했다. 그래야만 이 차가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그녀는 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것일까?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때로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그를 올가매는 것 같았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화를 내거나 원망을 쏟아내 주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사진이 없었다. 결혼 사진조차 그 액자에 넣어두지 않았다. 그의 공간에 아내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저항이었다. 그들의 침실 또한 달랐다. 결혼 첫날부터 그는 자연스럽게 서재 옆에 딸린 작은 방을 자신의 공간으로 삼았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우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목이 마른 것을 느끼고 서재를 나섰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자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가 부엌으로 다가가자 식탁에 엎드려 잠든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식어버린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그가 서재에서 일하다 나올 때를 기다려 주려 했던 모양이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하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잠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연약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를 깨워 방으로 들여보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소파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배려였다.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란 지훈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세하게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침대에 누웠다. 곧바로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식탁에 엎드려 있던 그녀의 모습과 창백한 얼굴 위로 흐르던 달빛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약속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한 그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감정은 사치다. 자신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책임뿐이라고. 그는 이 차가운 현실을 바꾸고 싶지도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윤 회장에 대한 도리이자 윤서연에 대한 자신의 의무라고 굳게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잠에서 깼을 때 집안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그가 거실로 나오자 잘 차려진 아침 식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가 식사를 시작할 때쯤이면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곤 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그의 아침을 방해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는 기계적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음식은 언제나처럼 그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짜지 않게, 하지만 싱겁지도 않게,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그는 문득 그녀가 자신의 취향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궁금해졌다.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식사를 마친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의 수십 벌의 양복과 셔츠, 넥타이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그가 고민 없이 옷을 고를 수 있도록 색상과 스타일에 맞춰
세심하게 배열된 것들은 모두 서연의 솜씨였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이런 일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처럼 그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잘 다려진 셔츠를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모습이었다. 성공한 젊은 CEO,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하지만 거울 속 남자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문득 이 거대한 집에서 자신과 서연 단 두 사람만이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도 웃음도 온기도 없는 이 공간은 화려한 무덤과도 같았다. 출근 준비를 마친 지훈이 현관으로 향할 때 서연이 정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갓 꺾은 듯한 작은 들꽃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평소처럼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늘 아침 회의에 가져가실 서류예요. 책상 위에 깜빡 잊으셨더군요.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그가 밤새 검토하던 중요한 계약서가 있었다. 그는 무심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큰 실수를 할 뻔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다. 그의 말에 그녀의 미소가 순간 옅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도 중요한 거잖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다. 차에 올라타 회사로 향하는 길, 지훈은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의 그늘진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왜 항상 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되는 걸까? 그것은 방어 기제와도 같았다. 그녀가 자신의 삶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이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식이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약속이라는 족쇄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와 그녀의 시간은 유한했다. 그는 이 무의미한 동거를 끝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수십 건의 보고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는 이 숨막히는 일정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만큼은 윤서연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약속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유능한 왕이었고 그곳에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점심시간 비서가 들어와 저녁 약속을 상기시켰다. 회장님, 오늘 저녁 최유라 대표님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최유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었다.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야 했던 아픈 기억의 주인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일정을 확인했다. 알았네. 장소는. 그는 그녀와의 재회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과거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희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최유라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당당했으며 지적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사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곧 서영과의 무미건조한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다.
서연이 처음으로 그를 기다리지 않은 밤이었다. 그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부재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다 식탁 위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메모지와 함께 놓인 약 봉투였다. 메모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요. 잠들기 전에 드세요. 그는 약 봉투를 집어들었다. 피로회복제와 비타민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조용하고 집요한 관심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는 약을 식탁 위에 그대로 둔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샤워를 하며 오늘 밤 유라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에 비해 서연은 무엇인가? 그녀는 그의 성공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그의 그림자를 지킬 뿐이었다. 침대에 누운 지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약속 때문에 시작된 결혼, 사랑 없는 의무, 그리고 다시 나타난 과거의 인연, 그의 삶은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 차가운 집과 그 안에 사는 조용한 여자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충동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였다. 며칠 후 최유라는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강지훈의 현재를 뒤흔드는 실체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가 이끄는 해외 투자사는 지훈의 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 후보였다. 그들의 재회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유라는 몇 년의 세월 동안 더욱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빈틈없는 논리는 지훈의 사업가적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려 애썼지만 문득문득 그녀의 웃는 모습이나 머리를 쓸어 넘기는 작은 습관에서 과거의 편린들이 겹쳐 보였다.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던 가난하지만 열정 넘쳤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회의가 끝나고 유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네, 강지훈 대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익숙하게 파고들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맞잡으며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최유라 대표도 마찬가지겠지.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하던데 과연 명불허전이군. 그들의 대화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그것이었지만 눈빛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핑계로 한 공식적인 미팅과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유라는 서연과는 정반대의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했고 지훈의 야망을 이해했으며 그의 성공을 찬양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지훈은 잊고 있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책임감에 짓눌린 남편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려는 야심찬 전략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그는 차 안에서 유라의 향수 냄새를 지우기 위해 창문을 열어야 했다. 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하는 서연의 조용한 존재는 이제 그에게 불편함을 넘어 짜증을 유발했다. 그녀의 고요함은 마치 그의 은밀한 감정 변화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는 무언의 질책처럼 느껴졌다. 그는 점점 더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서연의 몸에는 작은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럼증을 느꼈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찼다. 가끔씩은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그저 과로 때문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옷을 다리고 거대한 집을 관리하는 일상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보다 지훈의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정원을 가꾸다가 현기증과 함께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와준 아주머니에게만 잠시 외출한다고 말하고 몰래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지훈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다.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의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몇 가지 검사를 마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병명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의사는 즉각적인 입원과 집중 치료를 권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지만 아직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그를 위해 쓰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저녁은 유라 대표와 중요한 약속이 있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이 도착했을 뿐이다. 서연은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혼자서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녀의 마음도 함께 식어갔다. 그녀는 진통제를 삼키고 지훈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질러 놓은 책들을 가지런히 꼽고 흩어진 서류들을 종류별로 모았다.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에는 그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보았다. 이 공간은 언제나 그녀에게 금지된 성역과도 같았다. 이곳에서 그는 세상을 움직였고 그녀는 그 세상의 밖에 존재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훈이 돌아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서연은 잠든 척했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그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통증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다음 날 지우는 심한 숙취에 시달렸다. 그가 거실로 나왔을 때 서연은 이미 해장국을 끓여놓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속이 많이 안 좋으시죠?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녀의 변함없는 태도가 지훈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그녀에게 나를 세웠다. 누가 이런 거 해달라고 했나?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지우는 순간 자신의 추한 내면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거칠게 수저를 들었다. 해장국은 그의 쓰린 속을 달래주었지만 그의 죄책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날 이후 지훈은 유라와의 관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지훈은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는 서연에게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집은 그에게 숨막히는 감옥이었고
유라는 그 감옥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의 셔츠에 묻은 희미한 립스틱 자국, 그의 차에서 발견된 여자용 머리핀, 그리고 그의 통화 목록을 채운 낯선 이름.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그와 다투거나 그를 원망하며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지막까지 약속으로 묶인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다. 어느 주말 저녁, 지우는 유라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와인을 마시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집에서 온 전화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받지 않았다. 서연은 웬만해서는 그가 밖에 있을 때 전화를 하지 않는 여자였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다시 울렸다.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보자 그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빨리 좀 와보셔야겠어요.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와인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하게 구축된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유라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만 남기고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다.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는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단순한 빈혈일 거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무관심했는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다. 서연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구급차에 올라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던 손이었다. 너무나 가늘고 약한 손.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 사이 현재의 소중한 것이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강지훈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복도 의자에 굳은 채 앉아 닫힌 응급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는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빈혈 증세라고 진단했다.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기계적인 설명이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 떠오른 불길한 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창백했던 얼굴을 떠올렸다. 그토록 생기 없던 모습은 처음이었다. 잠시 후 윤서연이 안정을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병실로 옮겨졌다. 지훈이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바쁜 사람 괜히 오게 만들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그녀의 태연함에 지우는 순간적으로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에게 의지하기를 바랐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계획된 일상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짜증이었을까? 그는 스스로의 감정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의무감에 충실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할 뿐이었다. 의사가 며칠은 입원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집에 가고 싶어요. 병원은 답답해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단순한 과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에 더 있다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감쌌다. 결국 지우는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최유라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급한 집안일이 생겨 먼저 일어났네. 미안하군.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지후는 서연을 돌본다는 명목하에 며칠간 재택근무를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온전히 회사와 최유라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끝없이 화상회의를 하고 전화를 받았다. 유라와의 통화는 점점 길어졌고 업무 이야기를 빙자한 사적인 대화들이 오고 갔다. 그는 서연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가져다 주고 조용히 서재 문을 닫아주었다. 그녀는 가끔씩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을 참기 위해 욕실에서 혼자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그녀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는 의사가 처방해 준 것보다 훨씬 강력한 진통제 병들이 숨겨져 있었다. 하루하루 약의 개수는 늘어만 갔다. 지우는 집안의 미세한 변화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내가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도,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인다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수척해졌다는 것도 그의 관심밖이었다. 그의 세상은 신도시 프로젝트의 성공과 최유라와의 재점화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가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얼마 후 프로젝트의 중요한 고비였던 해외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최유라가 있었다. 지우는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팀 전체와 함께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답지 않게 많이 마셨다. 유라와 나란히 서서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받으며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취했다. 파티가 끝나고 그는 취기를 빌려 유라를 바래다 주었다.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차 안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멋졌어, 강지훈. 예전부터 넌 뭐든 해낼 줄 알았어. 그녀의 칭찬은 지훈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했다. 그는 충동적으로 그녀에게 키스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그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황급히 집으로 차를 몰았다. 죄책감보다는 짜릿한 흥분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서연과의 약속,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어두웠지만 거실 쪽에서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었다.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작은 케이크와 촛불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오늘이 자신과 서연의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 서연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늦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완벽하게 잊고 있었다. 아니, 애초에 기억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는지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서글퍼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잊어버렸군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녀의 담담한 반응은 지훈의 죄책감을 후벼 파는 대신 그의 짜증을 돋우었다. 그는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이해심이 위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건 대체 왜 준비한 거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닌 비난이었다. 당신도 알 텐데 우리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감상적인 놀이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소리치기를 바랐다. 그래야 자신도 마음껏 화를 내며 이 상황을 망쳐버릴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봐요.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요. 이건 내가 치울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아무렇지 않은 듯 식탁 위의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흔들림 없는 뒷모습이 지훈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도망치듯 서재로 향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는 식탁 위에서 무언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연의 잘못이라고, 그녀가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서재 의자에 몸을 파묻은 지훈은 눈을 감았다. 유라와의 달콤한 키스와 서연의 슬픈 눈빛이 교차하며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는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 관계의 균열이 실은 오롯이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사실은 외면한 채였다. 그 밤 거대한 저택의 양끝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고통 속에 잠 못 이루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집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결혼기념일의 차가운 밤이 지나고 강지훈과 윤서연의 관계는 얼어붙은 강물처럼 위태로운 고요함을 유지했다. 지훈은 그날의 일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일에 몰두했다. 최유라와의 관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이제 그는 서연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 행동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않았고 늦은 귀가는 일상이 되었다. 그 사이 서연의 몸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었다. 진통제의 양은 점점 늘어났지만 고통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했고 밤에는 식은땀과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지만 그녀는 정교한 화장으로 위태로운 생기를 덧칠하며 진실을 감추었다. 그녀의 유일한 일과는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다. 흙을 만지고 꽃에 물을 주며 그녀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 정원의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도록 정성을 다했다. 어쩌면 그가 언젠가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움을 알아봐 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였다. 반면 지훈의 세계는 성공의 정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최유라와 함께 추진한 신도시 프로젝트는 승승장구했고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유라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부추겼고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는 서연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유대감을 그녀에게서 느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지훈은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계약 체결을 위해 유라와 함께 회의실에 있었다. 상대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해외 투자 그룹이었고 몇 달간 공들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분위기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훈은 회의 시작 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연은 홀로 넓은 저택의 거실에 있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현기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약을 먹기 위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넓은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는 오늘 오후 반차를 냈고 지훈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이 휴대폰에 닿기 직전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가 아끼던 백합이 꽂힌 화병이 그녀의 쓰러지는 몸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반차를 마치고 돌아온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깨진 화병 조각과 물이 바닥에 흥건했고 그 가운데에 서연이 쓰러져 있었다.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사모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사모님.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였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고 곧바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아주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 위급한 상황에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서연은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다. 아주머니는 넋이 나간 채 구급차에 동승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지훈의 비서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지만 비서 역시 회장님이 중요한 회의 중이라 연락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응급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피곤한 기색의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다. 아주머니는 다급하게 달려가 의사에게 매달렸다. 우리 사모님은요? 괜찮으신 거죠? 의사 선생님? 의사는 그녀를 잠시 안쓰럽게 바라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환자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병이 이미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는 몇 달 전부터 적극적인 항암 치료와 수술을 권했지만 환자분께서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동안 사모님이 혼자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왜 그렇게 야위어만 갔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 착하고 여린 분이 죽음을 앞두고도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은 채 홀로 모든 것을 견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열하며 물었다. 얼마나 남으신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아주머니는 서연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지훈은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회의실은 환호성과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최유라는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해냈어, 강지훈. 역시 당신이야. 지훈은 잔을 높이 들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유라와 함께 축배를 들었다.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이 정점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붕괴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꺼져 있던 그의 휴대폰은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경고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폭풍은 이미 그의 인생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뒤였다. 성공적인 계약의 여운은 달콤한 와인처럼 강지훈의 온몸을 감쌌다. 축하 파티가 끝나고 최유라를 발에다 준 뒤 그는 가벼운 현기증과 함께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와 유라의 매혹적인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마침내 완벽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다. 집은 그저 이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한 종착역에 불과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비로소 꺼두었던 휴대폰의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대부분이 집을 돌보는 아주머니의 번호였고 비서실의 긴급 연락도 여러 통화 있었다. 그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란 말인가. 그는 짜증스럽게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가장 위에 떠 있는 아주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장님, 제발 연락 좀 받으세요.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입니다. 위독하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귓가에서 윙하는 이명이 울리고 방금 전까지 그를 감싸던 달콤한 취기는 차가운 얼음물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울음 섞인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의 설명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중환자실, 마음의 준비 같은 단어들이 비수처럼 그의 고막에 밝혔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맹목적으로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시야에서 의미 없이 뭉개졌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아주머니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사장님, 이제야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 어떡해요?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지우는 아무 말도 물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중환자실이라고 쓰인 차가운 유리문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 면담을 요청했다. 의사의 사무실에 마주 앉은 지훈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의사는 그의 앞에 몇 장의 차트를 펼쳐놓고 무거운 입을 열었다. 강지훈 보호자님 되시죠? 환자 상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극도로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환자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본인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는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고는 더욱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윤서연 환자분은 현재 췌장암 말기 상태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들로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고요. 췌장암 말기, 그 단어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들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반문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과로라고 얼마 전에도 쓰러졌지만 단순 빈혈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환자분께서 본인의 병에 대해 숨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지훈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저희는 수개월 전 처음 병을 발견했을 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는 수술도 항암 치료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 동안 고통 없이 지낼 수 있게만 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의사의 담담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서연이 자신의 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 순간 과거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기억을 헤집었다. 눈에 띄게 줄었던 그녀의 식사량, 밤마다 뒤척이던 희미한 신음소리, 화장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던 창백한 얼굴, 숨겨져 있던 수많은 약병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외면했다. 최유라와의 재회에 들떠 그는 아내가 홀로 죽음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왜 저한테 말을 안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눈치채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이유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님을 무척이나 아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할 가치조차 없는 남편이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른 여자와의 미래에 빠져 있었다.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동안 그는 성공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렸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의사와의 면담이 끝나고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하얀 시트 위에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여서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내 윤서연이란 말인가. 늘 꿋꿋하고 고요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면회 시간이 되어 그는 방진복을 입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기계음만이 가득한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주저앉듯 의자를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너무나 차가웠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그의 죄는 무거웠다. 그때 그녀가 기적처럼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그의 얼굴에 멈췄다. 그녀의 말은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그의 눈물을 본 것일까?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늘 보아왔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픈 미소였다. 울지 말아요. 그녀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나는 괜찮아요. 그녀의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그의 감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했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그의 오만과 무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그는 중환자실에서 쫓겨나듯 걸어 나왔다. 그는 복도 벽에 몸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그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성공, 부, 명예, 이 한순간에 무의미한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니, 이미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혹독한 진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세상은 멈췄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기관차는 궤도를 이탈했고 그의 모든 시간은 윤서연이라는 단 하나의 존재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전화해 자신의 모든 공식 일정을 무기한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신도시 프로젝트의 마무리, 중요한 이사회, 해외 출장 계획까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비서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가장 어려운 전화는 최유라에게 거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비겁하게 숨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잠시 보자고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유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혹시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미안하군, 최 대표.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유라의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왔는데.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은 씁쓸하게 입을 열었다. 내 아내가 아파, 아주 많이.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외면하고 살았어.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네. 그는 서연의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과 서연의 몫이었다. 유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결국 그 여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발목 잡힌 결혼 아니었어? 이제 와서 성인군자인 척 하는 거야? 그녀의 비난 섞인 말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네. 모든 건 내 잘못이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해두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 뒤로 유라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이제 병원에서 시작해 병원에서 끝났다. 서연은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일반 VIP 병실로 옮겨졌다. 그는 병실 한쪽에 작은 간이 침대를 놓고 그곳에서 쪽잠을 자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간호하는 일을 배웠다. 서툰 솜씨로 물수건을 갈고 그녀가 먹기 쉽도록 과일을 깎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를 보기 시작했다. 잠든 그녀의 얼굴 위로 내려앉은 긴 속눈썹, 링거 바늘 자국으로 푸르게 멍든 가녀린 팔목, 약해진 숨소리에 따라 작게 오르내리는 어깨.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에 아프게 밝혔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거의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 정신이 들 때면
자신 때문에 그가 힘든 것은 아닌지 미안해했다. 그 연약한 모습 속에 감춰진 강인함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긴 침묵 속에서 그의 기억은 먼 과거로 향했다. 그가 병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그것들은 너무나 사소해서 그동안 그의 의식 속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다. 부모님의 불화로 늘 혼자였던 어린 시절, 놀이터 구석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던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던 조용한 눈동자의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가 서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중학교 시절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던 날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객석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와주지 않은 텅 빈 자리를 확인하며 씁쓸해하던 순간, 객석 뒤편에서 유난히 열심히 박수를 치던 한 여학생이 있었다.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던 그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 역시 서연이었을까? 윤 회장의 후원으로 대학에 다니던 시절, 그는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윤 회장의 집에 드나들면서도 그의 손녀딸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늘 책을 읽거나 정원을 돌보며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는 언제나 그가 있는 공간의 한 구석에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그가 윤 회장과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녀는 조용히 다과를 내어놓고 사라지곤 했다. 이런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지우는 거대한 진실의 윤곽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인생에 나타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줄곧 그의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소름 끼치는 자각과 함께 깊은 혼란에 빠졌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잠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과가 먹고 싶네요. 그 한마디에 지우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장 붉고 탐스러운 사과를 골라 정성껏 깎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생 과일 한 번 제대로 깎아본 적 없는 그의 손놀림은 서툴기 짝이 없었다. 껍질은 울퉁불퉁하게 깎여나갔고 몇 번이나 칼에 손을 베일 뻔했다. 그가 마침내 토끼 모양을 흉내내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그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결혼 생활 내내 거의 본 적이 없었던 슬픔이나 체념이 섞이지 않은 맑은 미소였다. 서툴군요.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리는 듯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가 포크로 찍어준 사과를 그녀는 힘겹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는 다시 그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맛있어요. 그 순간 지우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처럼 소리 없이 울었다. 서연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 손길 아래에서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다. 그는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아 달리느라 자신의 삶에 주어진 가장 귀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다. 의사는 조용히 그를 불러 이제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녀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보다 길어졌고 진통제의 효과도 점점 짧아졌다.
지훈은 그녀가 잠든 사이에도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눈에 새기고 그녀의 숨소리를 귀에 담았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녀에게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주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꺼내놓았다. 그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듣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그들의 마지막 날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늦게 시작된 사랑과 절박한 후회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은 병실 안에서 그 의미를 잃었다. 강지훈에게는 오직 윤서연의 희미한 숨소리와 심박 측정기의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그녀가 좋아했던 시집을 나지막이 읽어주었고, 밤에는 뜬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삶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들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새겨 넣는 것,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의료진은 더 이상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고통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했다. 서연이 의식을 차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그나마 눈을 떴을 때도 그녀의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맴돌았다. 그럼에도 지우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 성공을 위해 발버둥 쳤던 젊은 날의 치기, 그리고 차마 그녀에게는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들까지 모두 고백했다. 그날은 유난히 달빛이 밝은 밤이었다. 지훈은 잠든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려 애썼다. 그는 문득 그녀의 다른 쪽 손이 무언가를 꼭 쥔 채 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간호사가 몇 번이나 펴보려 했지만 그녀는 무의식 속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았다. 그는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을 꺼내놓았다. 기억나? 당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장례식장에서 당신을 처음 봤지. 모두가 우는데 당신 혼자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 그때는 그저 강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아니었어. 당신은 그때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는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지막 길에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는지 알아. 당신의 모든 것을 무시했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그의 목에서 마침내 진심이 담긴 사과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에서 아주 미세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동시에 그녀의 생명을 붙들고 있던 심박 측정기의 단조로운 소리가 길고 날카로운 직선의 경고음으로 바뀌었다.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한동안 그 소리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마지막 미소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다급하게 움직이며 제세동기를 준비했다. 누군가가 그를 병실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의 시선은 하얀 시트 위에서 미동도 없는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나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 말이 지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하얀 천이 그녀의 얼굴 위를 덮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윤서연은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원망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떠나갔다. 장례식은 지훈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크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국화꽃 향기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지훈은 상주석에 영혼 없는 인형처럼 서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의미 없는 위로의 말들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슬픔을 안타까워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느끼는 죄책감의 무게는 알지 못했다. 그의 눈은 아내의 영정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수줍은 듯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 봐주지 않았던 미소였다. 그는 저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는 남자였다. 장례식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검소하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헌화하고 분양했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다가와 짧게 목례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존재는 현실감 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마치 낡은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현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과거의 잔상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몸은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걱정은 지훈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유라에게 느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였고 이기적인 욕망이었으며 공허한 환상이었다. 괜찮네.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유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을 한번 돌아보고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비로소 완전한 작별을 고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서연의 유해는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언덕의 양지 바른 곳에 묻혔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지훈은 홀로 그녀의 작은 무덤 앞에 남았다. 차가운 비석에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석 자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그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이제는 대답 없는 이름이 되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감정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덤 앞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후회와 슬픔,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절규가 텅 빈 언덕을 울렸다.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고 이제 그 기둥이 무너지자 그의 세상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는 차가운 흙을 파헤쳐서라도 그녀를 다시 꺼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죽음은 그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하고도 영원한 형벌이었다. 텅 빈 저택으로 돌아온 강지훈은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모든 공간에는 윤서연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부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다. 현관에 놓인 그가 벗어둔 구두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가 없는 집은 생명력을 잃은 거대한 박제와도 같았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는 그에게 연락하는 것을 포기했고 세상은 그가 없는 채로도 잘만 돌아갔다. 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서재를 서성이다가 이따금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그녀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를 그는 이제야 정신적인 고통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사모님 유품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주머니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유품,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공간, 그녀의 방을 떠올렸다. 그곳에 들어갈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고 도망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몫이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2층 복도 가장 끝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그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만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옅은 백합 향기였다. 그녀의 방은 그녀를 꼭 닮아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단정하고 소박했다. 창가에는 그녀가 아끼던 작은 화분들이 햇볕을 받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읽담한 책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잠시 외출한 것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신성한 공간에 침범한 죄인처럼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그들의 결혼 사진조차 걸려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직접 찍은 듯한 풍경 사진 몇 점이 걸려 있었다. 계절의 변화, 작은 들꽃, 지는 노을. 그녀는 세상의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런 그녀의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옷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유행을 타지 않는 수수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는 무심코 옷들 사이로 손을 뻗었다. 그때 그의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다. 옷더미 가장 깊숙한 곳, 바닥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였다. 특별한 장식도 없는 평범한 상자였지만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화장대 위 작은 보석함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돌렸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위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의 주인공은 그녀가 아니었다. 모두 강지훈 그 자신이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대학교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던지는 모습, 회사 창립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모습까지 그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멀리서 그의 그림자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들 밑에는 그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들이 있었다. 매년 그의 생일에 맞춰 준비된 듯한 물건들이었다. 서툰 솜씨로 뜬 목도리, 그의 이니셜이 새겨진 가죽 지갑, 그가 좋아하던 작가의 한정판 만년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자신의 생일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상자 가장 밑바닥에 여러 권의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17이라는 수줍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오늘 그 애를 처음 보았다. 이름은 강지훈. 웃는 모습이 햇살 같다. 왠지 자꾸만 눈길이 간다. 지훈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일기장은 그녀의 10대 시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이름이 빼곡하게 등장했다. 그가 농구 시합에서 이겼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멀리서 가슴 아파하는 소녀의 풋풋한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까맣게 몰랐다. 자신이 누군가의 세상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다음 일기장을 펼쳤다. 대학 시절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후원을 받는 그를 지켜보며 그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응원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최유라와 사랑에 빠졌을 때의 기록도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행복을 빌면서도 페이지 곳곳에 숨길 수 없는 슬픔과 질투를 잉크로 눌렀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 생활 동안의 일기장이었다. 오늘 그의 아내가 되었다. 꿈만 같다. 비록 약속으로 시작된 결혼이지만 언젠가는 그도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 결혼 첫날의 희망에 찬 기록을 읽으며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일기장의 분위기는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는 나를 보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일과 성공뿐이다. 나는 이 거대한 집의 유령일 뿐이다. 오늘도 그는 늦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나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는 잊었다. 괜찮다.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다. 매일 밤 그녀는 일기장에 눈물을 쏟아내며 홀로 고통을 삼키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매일같이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병원 진단을 받은 직후에 쓴 마지막 기록이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한다. 아프고 무섭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편안하다. 그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더 높이 날아야 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부디 내가 없더라도 행복하기를. 그가 내내 행복하기를. 그것이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지우는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의 침묵, 그녀의 체념, 그녀의 이해심. 그것은 무관심이나 포기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지독하고 이기심 없으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숭고한 사랑이었다. 그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사랑을 짓밟고 죽여버린 살인자였다.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그녀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 자신의 잔인하고 어리석은 죄의 기록이었다. 그는 폐허가 된 자신의 영혼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시간은 강지훈의 오열 속에서 멈춰버렸다. 그는 윤서연의 방, 그녀의 비밀이 담긴 상자 앞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눈물은 말라붙어 뺨 위에서 소금기처럼 뻣뻣해졌고 목은 쇠를 긁는 것처럼 쉬어 있었다. 그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일기장들은 그의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각 페이지마다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이제는 순서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글씨를, 그녀의 고통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고고학자가 되어 자신이 파괴해버린 문명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그녀가 그들의 결혼을 받아들였을 때의 기록이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나를 부탁하셨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나는 그 약속이 그에게는 족쇄가 될 것을 안다. 하지만 이기적인 나는 그 족쇄라도 잡고 싶었다. 그의 그림자 속에서라도 살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줄 것인지. 그럼에도 그녀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기꺼이 그의 아내가 되기를 선택했다. 그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그가 최유라와 재회한 후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무렵의 기록이었다. 오늘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복하다면, 그가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그저 그의 뒤에 서 있는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녀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이었고 체념이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였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일기장을 덮으려 했다. 이 잔인한 진실을 더는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낡은 일기장들 사이에서 유독 더 낡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글씨 연습장처럼 보였다. 그는 홀린 듯 그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오늘 공원에서 울고 있는 남자아이를 보았다. 나보다 조금 커 보였다. 아무도 그 아이 옆에 가주지 않았다. 나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다가갔다. 왜 우냐고 물어보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다고 했다. 너무 슬퍼 보였다. 내가 같이 기다려주겠다고 하자 아이는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나에게 던져주었다. 가버리라는 뜻 같았다. 나는 사탕을 받고 그냥 돌아섰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아이, 지금은 집에 잘 갔을까? 그 짧은 기록을 읽는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봉인이 풀렸다. 그의 뇌리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먼지 쌓인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 끝에 공원에 홀로 남겨졌던 어린 날의 자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서럽게 울고 있을 때 수줍게 다가와 손을 내밀던 작은 소녀. 그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값싼 딸기맛 사탕을 그녀에게 던지듯 쥐어주고 도망치라고 소리쳤었다. 그 소녀가 윤서연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그는 그날 이후 그 소녀를 완전히 잊고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길고 긴 짝사랑은 그가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작은 사탕 하나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그것. 간호사가 차마 펴보지 못했다던 그것의 정체를 말이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을 뛰쳐나가 서재로 달려갔다. 그는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져 병원의 원무과장 명함을 찾아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윤서연 환자의 마지막 유품에 대해 물었다. 다행히 병원 측에서는 규정상 며칠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가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사랑의 시작점에 있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를 유능한 전략가이자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앞에서는 완벽한 장님이었다. 병원에서 건네받은 것은 작은 비닐 지퍼백이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래고 수없이 만져 달아빠진 낡은 사탕 껍질 하나가 들어 있었다. 분홍색 바탕에 그려진 어설픈 딸기 그림. 그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 던져주었던 바로 그 사탕의 껍질이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이 작고 하찮은 쓰레기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해왔던 것이다. 지후는 차 안에서 사탕 껍질을 손에 쥔 채 오열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약속은 그녀에게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기다려온 남자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젠가 그가 자신을 돌아봐 줄 것이라 믿었던 한평생에 걸친 기다림이었다. 그는 그제야 제목의 의미를 통렬하게 깨달았다. 그녀가 평생을 기다린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는 그녀의 사랑 이야기의 유일한 남자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무대 위에 홀로 세워두고 죽게 만든 최악의 배우였다. 그는 사탕 껍질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 안에서 바스러지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게 했고 그녀를 아프게 했으며 결국 그녀를 죽게 했다. 그는 단순히 나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숭고한 일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그는 이제 남은 생을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그녀의 사랑의 증거를 끌어안은 채로 영원히 강지훈은 낡은 사탕 껍질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그의 영혼은 이미 재가 되어 흩어진 뒤였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이 그를 맞았다. 예전에는 이 정적이 편안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부재를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똑똑히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윤서연의 방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 공간에서 그는 바닥에 흩어진 일기장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다. 그는 밤이 새도록 그것들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녀의 피와 눈물이 스며 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17살을 읽고 20살을 읽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내로서 살았던 마지막 날들을 읽었다. 그는 한 여자의 일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괴물이 되어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지후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성공의 눈이 멀었던 오만한 CEO는 어젯밤 그녀의 일기장 속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죽음에 빚을 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재로 내려가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비서실장에게 연결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후는 잠시 침묵하다가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모든 지분을 처분하게. 회사도 매각 절차를 밟아 가능한 한 빨리. 비서실장은 경악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모든 재산은 재단 설립에 쓰일 걸세. 윤서연 재단으로. 그가 차갑게 덧붙였다. 소외된 아이들과 아픈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 될 거야. 그게 그녀가 원했을 일이니까.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자신의 제국과 작별을 고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은 그녀의 사랑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성에 불과했다. 그는 옷장으로 가 가장 낡고 편안한 옷 몇 가지만을 골라 작은 가방에 챙겼다. 값비싼 명품 시계도 화려한 커프스 버튼도 모두 서랍 속에 남겨두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일기장, 그가 받아보지 못했던 선물들, 그리고 그를 향한 그녀의 사진들, 이제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낡은 딸기맛, 사탕 껍질을 자신의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는 거대한 저택을 뒤로 하고 문을 나섰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은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실패의 증거였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그녀의 삶의 기록과 지울 수 없는 후회뿐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강릉의 겨울 바다였다. 그녀의 마지막 일기장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던 소원이었다. 언젠가 그 사람과 함께 겨울 바다에 가보고 싶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냥 나란히 걷고 싶다. 그는 기차를 타고 하염없이 동쪽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마음속의 그녀에게만 향해 있었다. 강릉에 도착한 그는 인적 드문 해변을 찾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의 뺨을 핥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끝없이 펼쳐진 잿빛 바다를 바라보며 모래사장 위에 주저앉았다. 파도가 밀려와 그의 신발을 적셨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지금 자신의 곁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듣고 싶어 했던 파도 소리가 그의 귓가를 채웠다. 듣고 있어, 서연아. 당신이 듣고 싶어 하던 소리야. 그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규나 오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조용한 눈물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제라도 자신이 대신 이루어 주어야 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순례의 여정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일기장을 지표 삼아 전국을 떠돌았다. 그녀가 가보고 싶어 했던 작은 시골 마을의 찻집에 들러 그녀가 좋아했던 국화차를 마셨다. 그녀가 그림으로 그려두었던 어느 이름 모를 산의 오솔길을 걸었다. 그녀가 언젠가 그와 함께 보고 싶다고 썼던 남쪽 지방의 유채꽃밭에 서서 하염없이 노란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의 마지막 꿈을 따라 건넨 이름 없는 나그네일 뿐이었다. 그는 값싼 여인숙에 묵었고 허름한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사람들은 초췌하지만 깊은 눈을 가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 익명성 속에서 비로소 평화를 느꼈다. 매일 밤 그는 그녀의 일기장을 펼쳐 읽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죄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성경이자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다. 그는 그녀의 글을 통해 그녀와 대화했고 그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배웠다. 그는 그녀가 사랑했던 작고 아름다운 것들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지는 노을의 장엄함, 들꽃의 소박한 아름다움,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 그는 그녀가 남긴 선물들을 하나씩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준 목도리를 두르고 겨울을 났고 그녀가 선물한 만년필로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은 붙일 곳이 없었지만 그는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그녀에게 보고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사랑에 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의 남은 생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는 결코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후회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두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꿈을 대신 이루고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자 동시에 그가 찾은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는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비로소 그녀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